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족과 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며 살고 있죠. 그래서 큰 욕심 없이 그저 아들과 함께 작은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일상을 엮어가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평화로운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기막힌 일을 겪어야 했어요. 오늘 제가 용기 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그때 겪은 어이없고도 치 떨리는 기억을 여러분께 하소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가족이란 이름으로 강요당하는 희생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를 여러분도 느끼게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잊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3살 아들 준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휴직 전에는 소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아이를 봐주시던 친정엄마가 다리를 다치시며 어쩔 수 없이 쉬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병원 일이 힘들다 했는데 육아는 또 다른 차원이더군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좋게 말하면 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게 좋겠어. 난 다 괜찮아. 너 편한 대로 해. 항상 그렇게 저에게 맞춰주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는 성격이 좋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결정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거더라고요. 그런 면은 실행일에 있어서 더했어요.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늘 남편이 어머니에게 좀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받게 됐죠. 형님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한테는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하는 말에 한 번도 토를 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고 결혼식 때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네. 아우, 재호가 복 받았다. 명절에도 무리하게 일 시키지 않으셨고 아이 낳고 나서는 미역국도 직접 끓여다 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 한동안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시며 이런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무리하면 안 돼. 예전 사람들은 애 낳고 밭일도 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게 나중에 다 사람 골병되게 하는 거더라. 넌 그러지 않도록 한두 달은 더 조심해. 알겠지? 네, 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는 무슨,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 자식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난 큰애가 민서 낳고도 3달은 찬물에 손 못 담그게 했다. 그러면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도 늘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시어머니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황당한 시댁도 많거든?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니. 여자한테는 시댁복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며 서서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둘째보다는 큰아들에게 많이 기울어 있다는 것이었죠. 아주버님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저희 아이보다 4살 많은 민서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헌데 시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큰애가 장남이니까 집안을 위해선 큰애가 잘 돼야지.
민서 잘 키워라. 우리 집안 장손아니니.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옛날 분들이 장남 장손 좋아하시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명절 때 형님네 가족이 오면 가장 좋은 반찬은 그쪽 밥상에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미역국에 들어가는 한우도 아주버님과 조카 국그릇에만 가득했죠. 음식을 싸주실 때도 가장 맛있는 것들은 먼저 아주버님네 차지가 되고 저희에게는 큰아들 싸주고 남은 음식을 챙겨주시곤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한테 늘 친절하게 잘해주셨으니까요. 아주버님네는 은근히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가끔 목돈을 요구해도 다 지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니 앞으로 남기신 재산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한테는 늘 그러셨어요. 형네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요즘 좀 힘들어진 것 같더라. 그래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민서 학원비로 보태주기로 했다. 너희는 맞벌이 하니까 괜찮지? 하지만 그때는 저도 육아휴직 중이었고 외벌이로 살 때라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큰아들 편애가 심하든 말든 당연히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어머니의 편애가 모든 일의 화근이었어요. 아들이 3살 되던 해 그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죠. 사건은 뜻밖의 소식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 쉬며 말했어요. 아, 큰일이다 진짜.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회사가 아니라 형네 집. 민서가 백혈병이래.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백혈병. 제가 7년간 소아병동에서 일하며 그렇게 많이 보고 들은 병이 시조카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뭐? 민서가? 아니 언제 진단받았대? 얼마 전에 형이 오늘 전화했더라.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씩씩하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백혈병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형이래? 치료 방법은? 의사는 뭐라고 한대? 제가 좀 아는 분야이다 보니 자동으로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야 자세한 건 잘 모르지. 그냥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는 했어. 뭐? 골수 이식?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일하며 백혈병 아이들, 골수 이식을 앞둔 환자들, 공여자들을 정말 수없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식 과정의 희망도 그 이면의 고통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모습도 봤고 이식 성공하고 퇴원하면서 저한테 그림을 선물해 준 아이도 있었어요. 반대로 끝내 좋아지지 못하고 떠나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그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골수 이식이 뭔지, 공여자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죠.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경험으로요. 그날 밤 저는 조카가 안쓰러운 마음과 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온 가족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시조카에게 맞는 골수가 있는지 찾아보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물론 저도 흔쾌히 검사 받았습니다. 친족 관계가 아니라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역시나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은지야, 민서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우물쭈물하는 눈치를 보니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 검사 결과가 다 안 좋아서 누구 하나 민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 거기까지 들으니 나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입에서는 끝까지 듣고 싶지 않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준이도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라서 고무장갑을 벗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호씨, 준이 이제 겨우 3살이야. 2돌 지난 지 몇 달 안 됐다고. 알아. 그래도 검사만이라도 받아보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냥 엉덩이에 주사 맞는 거랑 별로 다르지도 않던데. 그건 당신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린애가 그런 검사를 받는 게 쉬운 줄 알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애써 이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성인은 부분 마취만 하면 되지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신 마취까지 해야 해. 수술에 버금가는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바라봤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아픈 아이들 검사하는 거 하루 이틀 봤니? 전신 마취 때문에 기도 삽관도 해야 하고 그러다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무사히 검사를 한다고 해도 애가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엉덩이에 달고 4시간 넘게 누워있어야 지혈이 된다고. 뭐 당신이 간호사니까 더 잘 알겠지. 그래도 민서를 위해서 검사만 해볼 수는 없을까? 검사만? 검사에서 적합 판정 나면 그 다음엔 어쩔 건데? 저는 앞치마를 풀면서 남편 앞으로 걸어갔어요. 맞으면 이식하라고 할 거잖아요. 아이들은 체중이 가벼워서 체취량도 제한되고 마취 부작용 위험도 성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자기 결정권도 없는 애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야 하는 거라고. 남편이 뭐라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전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공여자가 아이일 때는 윤리심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아?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니까 부모 동의만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서 병원에서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부모가 동의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하며 지겹도록 봐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골수 채취 후에 통증으로 우는 아이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한 번은 검사 후유증으로 폐출혈까지 간 극단적인 경우도 봤습니다. 아이를 검사받게 하고 부모들이 후회하는 경우도 봤죠. 물론 성인들이야 기꺼이 가족을 위해 공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닌데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에게 그런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게 맞는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수많은 환자를 봤어. 이식 성공해서 새삼 찾는 아이들도 봤고 그 가족들의 눈물도 봤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감히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는 알아. 하지만 막상 내 아이를 공여자로? 그것도 3살짜리를?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뒤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이 저를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고작 3살이잖아. 그 어린아이를 지키고 싶은 게 잘못인 거야? 시조카가 아픈 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도 백혈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었고 아이가 많이 힘들지 않고 빨리 낳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제 아이를 희생시켜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죽어간다는 아이를 살려야 하는 건 맞는 일이지만 그게 제 아이의 고통과 맞바꿔서 꼭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괜히 아이에게 의미 없는 아픔만 주는 건 아닐지 너무나 갈등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죽어도 검사를 못한다고 악을 쓴 건 아닙니다. 그저 힘든 결정을 앞에 두고 수없이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죠. 3살짜리 아이에게 전신 마취를 하는 일인데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 가방은 뭐고요? 놀라서 바라보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죠. 은주야, 재호가 그러는데 요즘 네가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왔다. 애 보기 힘들지? 그러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준이 봐줄 테니까 넌 좀 쉬어라. 뜻밖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놀랄 일인데 저 생각해서 오셨다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가방을 끙끙거리며 안으로 옮겨 열어보니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 뭐긴 너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왔지. 준이 보느라 점점 마르는 것 같아서 애 본다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지.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까지 붉어졌습니다. 반찬통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맛깔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잡채, 갈비찜,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죠. 저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저 정말 감동했어요. 아이, 원해도. 감동할 일도 많다. 네가 하던 일도 쉬면서 우리 손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니? 앞으로도 내가 종종 신경 쓰마. 그 말씀에 저는 울컥해서 말문까지 막혔습니다. 역시 우리 시어머니구나. 내가 요즘 힘들어 보였나 보다. 사실 그맘때 제가 좀 힘들긴 했습니다. 가뜩이나 서툰 솜씨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남편이랑 어색한 시간을 보내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저를 위로하러 시간을 내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시는 동안 저는 잠에서 깬 준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이야, 할머니 오셨어. 인사해. 할머니! 준이가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자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 팔을 벌리며 웃으셨어요. 아유, 우리 준이 몇 달 못 본 사이 많이 컸네? 아유, 무거워라. 이제 할미가 안아주기도 힘들겠다. 마음이 흐뭇해지는 참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식탁으로 부르셨죠. 예, 국 식기 전에 어서 와서 한술 떠라. 너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이야.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정말 풍성했어요.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에 딱 맞는 밥상이었습니다. 와,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다 만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내 며느리 먹는 것도 못 챙겨줄 정도면 그만 죽어야지. 어서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근데 왜 밥그릇이 하나뿐이에요? 어머니랑 준이는요? 아유, 혼자 편하게 마음껏 먹으라고. 앞에서 애가 흘리고 떨어뜨리고 하면 정신없지 않니? 얼른 먹어라. 너 먼저 다 먹고 나면 내가 준이 먹이면서 같이 먹으마. 그러더니 손수 제 밥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고 생선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셨죠. 누군가 저를 위해 그렇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사실 전 그맘때 계속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불편해서 그랬는지 며칠째 책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티를 내지 못하고 그냥 밥상을 받은 거죠.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평소 같으면 정신없이 먹을 음식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 힘들게 음식을 준비해 오신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아 열심히 젓가락질을 하는 척했죠. 어머니가 아이와 놀아주시는 사이에 얼른 그릇에 있던 밥도 다시 밥통에 덜어 넣었어요. 어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맛있게 식사를 마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먹었어요. 남은 반찬은 잘 담아뒀다가 내일 또 먹을게요. 그러면서 그릇을 치우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리셨어요. 아유 은지야, 설거지는 이따가 내가 하마. 넌 좀 쉬어라. 낯빛이 많이 안 좋아.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됐어. 준이랑 내가 먹고 나서 치우면 된다. 넌 얼른 방에 가서 좀 누워라. 그러더니 저를 억지로 끌다시피 안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니는 내 마음을 정말 잘 아시는구나. 사실 며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했는데. 남편이랑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고 조금이라도 밥을 먹어서 그런지 좀 나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저 잠깐만 눈 좀 붙이고 나올게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푹 자도 돼.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 이상하리만치 참을 수 없을 만큼 졸음이 몰려왔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눈이 감겼죠. 밥 먹기 전까진 조금 피곤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졸리진 않았는데 갑자기 눈꺼풀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도 멍해지더라고요. 뭐지? 왜 이렇게 졸리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상적으로 쏟아지는 졸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생각을 이어가기도 전에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정신없이 깊은 잠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깊은 어둠 속을 헤매다가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버틴 거죠. 그때 멀리서 핸드폰 알림음이 작게 들려왔어요. 띠링! 짧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저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죠. 내가 얼마나 잔 거지? 힘들게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니 시간은 고작 20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치 온몸에 납덩이를 달고 있는 것 같았죠. 몸이 왜 이러지? 꼭 마취해서 깨어나는 기분이네. 내가 요즘 정말 많이 피곤했나 봐. 맘 같아서는 더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본능적으로 잠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계속 잠으로 빠져들면 다신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심도 들고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함도 느껴졌죠.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을 열어보니 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잠깐 화장실에 가신 것 같았어요. 그때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 제가 방에서 들었던 소리가 어머니 핸드폰 문자 알림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이 거슬렸습니다. 큰아들이라고 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괜히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자 내용의 일부가 보이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완전히 잠들면 다시 연락하세요.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맥락을 보니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았죠. 잠들다니 누가 잠들어?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핸드폰을 열어 시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먼저 보낸 문자가 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다행히 잠금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얼른 손을 움직여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먼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30분이면 잠들 거다. 그때 들어오렴. 미리 주차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거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자.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분이면 잠들어?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럼 내가 이렇게 졸린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병원에 데려가? 누구를? 설마...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섬뜩한 생각이 스쳤어요. 갑자기 찾아오신 시어머니, 혼자 먹으라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밥상, 밥 먹자마자 쏟아진 졸음,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 이상한 상황들이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미친 듯이 시어머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온몸이 떨리는지 제대로 지퍼를 열기도 힘들었죠. 간신히 가방을 열고 안을 확인하던 제 눈에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약봉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처방된 약봉지의 겉면에는 제가 알고 있는 수면제의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네요. 세상에, 내가 먹은 음식에 이걸 넣은 거구나. 전부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야. 만약에 내가 그 밥을 평소처럼 다 먹었다면 난 지금 분명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겠지. 그 순간 머릿속으로 두 사람이 하려던 행동이 그려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이고 제가 잠들면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아주버님에게 가셨겠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마취시키고 엉덩이에 주사를 꽂아 골수 검사를 했을 겁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저를 약으로 재워놓은 채로 말이죠. 온몸이 떨려 손에 들린 약봉지가 흔들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공포인지 뭔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시어머니가 나오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약봉지로 향했죠. 순간 어머니 얼굴이 대번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지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먼저 입을 연 건 시어머니였어요. 은주야, 너 그거 혹시 내 가방에서... 네, 어머니 가방에서 이상한 게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제가 도끼 눈으로 노려보며 묻자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다. 내가 요즘 통 잠이 안 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오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가 식탁 앞에 섰어요. 아직 치우지 못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먹었던 밥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던 그 음식들을 보니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앞뒤질 것도 없이 있는 힘껏 팔을 휘둘러 그 음식들을 뒤엎어버렸죠.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가 사방으로 튄 음식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는 게 보였네요. 하지만 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먹은 음식에 탄 거죠? 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셨지만 저는 수면제 봉지를 얼굴 앞에 들이밀며 다그치듯이 계속 물었어요. 제가 먹는 밥에 약을 탔어요? 우리 준이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목소리가 떨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고 애쓰더군요. 은주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지만 전 가까이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듣긴 뭘 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급했어도 어떻게 며느리 밥에 수면제를 타요? 그것도 손자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울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오셨는지, 왜 밥상을 차려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다 미리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요란한 소리 때문인지 잠들었던 아이가 깨어나 울면서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울고 있는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자 몇 배나 더 큰 분노가 밀려왔어요. 이 어린애를, 고작 3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 검사받게 하려고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 다시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더 깊이 잠들어 그 문자를 못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저는 준이를 꼭 안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를 갈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준이는 손주도 아니에요? 민서만 중요하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마치 가면을 벗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기겁할 말을 꺼내놓으시더군요. 은주야, 이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검사 한번 하려고 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냐고.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쩔 줄 몰라 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너 민서가 죽어간다는 거 들었니 못 들었니? 근데 고작 검사 한번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잘못을 들킨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제가 그동안 알아오던 어머니가 맞나 싶었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는 수면제 먹여 재우고 아이는 몰래 납치해서 전신 마취하고 검사받게 하는 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에서 만에 하나 적합 판정 나면요? 그 다음엔 어쩌시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 고작 3살 된 애한테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리하게 남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봐와서 잘 알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위험도 커지고 윤리심사도 훨씬 엄격해요. 그런 걸 알고 버리신 일이에요?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민서가 사는 게 중요해. 우리 장손을 이대로 죽어가게 놔둘 순 없다고.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는데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동의도 없이 애를 데려가려고 해요? 수면제까지 타서요? 제가 따지자 시어머니가 원망 어린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좋게 말할 때 애를 내놨으면 좀 좋아?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아. 넌 간호사 출신이라며 어떻게 자기 자식밖에 몰라? 그 말에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작 애 엉덩이에 주사 한번 꽂는 게 뭐 그렇게 별일이라고 애를 끼고 안 놓는 거냐고? 걔는 우리 집안 자식이야. 피를 나눈 사촌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고작 주사 한 번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래, 주사 한 번 맞는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일에 무슨 유난이냐고.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봤으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준이가 품에서 움찔했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 어린애한테 전신마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아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민서는 이대로 그냥 죽으라는 거야? 네 아들만 귀하고 민서는 죽어도 상관없는 애라는 말이냐?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민서도 당연히 귀하죠.
하지만 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다른 아이를 살리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친손주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짓을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고민? 도대체 언제까지 고민할 건데? 민서는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는데 네가 고민하는 거 기다리다 애가 잘못되면 그건 책임질 거냐? 저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책임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민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준이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고민하는 거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꾸물거리는 사이에 민서가 잘못되면 그건 전부 네 탓이라고.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할걸? 시어머니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죄인 취급하며 외치셨어요. 민서 잘못되면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협조해! 결국 전 참다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민서 아프길 바란 거 아니잖아요. 저도 민서가 안타깝고 빨리 낫길 바란다고요. 하지만 저를 수면제로 재워서 애를 데려가는 걸 그냥 참고 넘어갈 순 없어요. 어머니 목적을 위해서 준이의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준이 할머니 맞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네가 검사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제 아이의 안전을 위해 고민한 시간을 고작 욕심으로 취급하다니. 어머니! 부모가 자기 아이를 지키려는 게 욕심인 건가요? 준이 지키려다 민서 잘못되면 나는 너 절대 용서 안 해! 넌 죽어서도 내 원수가 될 거야. 알겠어?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인간 같은 이라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동안 전 결단코 한 번도 시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를 위해주는 좋은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 그동안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장남과 장손을 위해서라면 불불 가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저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지라도 말이죠. 어머니는 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길길이 날뛰셨지만 그날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가슴으로 운 건 바로 저였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해지자 아이가 저를 꼭 끌어안고 겁에 질려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길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포기가 되지 않는지 저와 아들에게 다가오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미련 떨지 말고 그냥 순순히 검사만 했으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겠어. 이건 다 네가 만든 결과야. 고집 부리지 말고 어서 준이 이리 내. 큰애가 오기로 했다고. 하지만 전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 계속 고민 중이었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어지게 했어요. 목적을 위해서 우리 준이의 안전엔 관심도 없는 어머니와 아주버님한테 절대 준이 못 보내요. 당신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서를 살리기 위한 도구 취급했다고요. 당연하지.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장손을 살리는 거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오늘 준이를 꼭 병원에 데려가고 말 거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민서한테 무슨 일 생긴다면 그건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니랑 아주버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계획 때문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한테 제대로 말씀하셨었어야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았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 벌일 생각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런다고 네가 준이 검사받게 했을까? 말하면 들었을 것 같냐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면 저도 질렀습니다.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오다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과 깨진 그릇, 울고 있는 저와 준이, 그리고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를 본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얼른 남편을 향해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나한테 수면제 먹이고 준이를 데려가려고 하셨어. 몰래 검사받게 하려고. 제 말을 들으면 분명 남편도 놀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도 한패였구나. 그래서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뭐야, 혹시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그 반응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죠. 왜 말이 없어? 무슨 말이라도 좀 해! 당신도 알고 있었냐고! 남편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랑 형이 제발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자고 해서. 전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 당신 도대체 누구 부모야? 준이 나 혼자 낳은 애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당신한테 나랑 준이는 뭐야? 어머니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애를 몰래 데려가시려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 당신 가장이야. 나랑 준이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말이 없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난 이제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한테 나랑 애가 가장 최우선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이유도 자신도 없어졌어. 그러면서 준이를 안은 채 엉거주춤 서 있는 남편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그런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은재 어디가?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더는 여기 못 있겠어. 우리 준이를 노리는 늑대들이 득실되는 여기서 더는 못 살아. 은재야, 잠깐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남편이 팔을 잡았지만 전 있는 힘껏 그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시키면 우리가 아무리 위험해져도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는 당신, 이제 내가 버릴 거라고. 남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그래도 민서가... 민서!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할 거야? 민서가 안타까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건 강제로 밀고 나갈 일이 아니라는 걸 왜 몰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일이었다고. 당신 어머니랑 형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질러서 오히려 일을 그르친 거고. 그러면서 몸을 돌려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외치시더군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다신 이 집 문턱 밟을 생각도 하지 마라. 하지만 제가 멈추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며 소리치셨어요. 은지야, 민서 잘못되면 전부 네 탓이야.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할 거다. 하지만 전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준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준이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닦아주며 물었죠. 엄마 왜 울어? 그런 아들 때문에 더 울컥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전 억지로 아이를 향해 웃어준 뒤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은주야, 너 짐도 없이 이러고 온 거니? 아니, 너 울었어? 전 그런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전 울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 준이에게 골수 검사를 원했던 일부터 제가 고민했던 시간, 시어머니가 밥에 수면제를 타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과 그 모든 걸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요. 제 말을 들은 친정엄마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셨고 끝내 눈물을 보이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시조카가 잘못되면 전부 제 탓이라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기적인 걸까? 정말 애가 잘못되면 어쩌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 그런 고민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일을 대충 결정하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남편한테서 온 거였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도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은주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대화로 풀자. 미안해. 엄마랑 형이 하도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남편과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계속 받지 않았더니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은주야, 민서한테 공여자가 나타났대. 전화 좀 받아줘.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시조카의 일을 묻고 싶었기 때문이죠. 은주야, 민서한테 기증자 나타났어. 비혈연 기증자 매칭으로.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진짜야? 어떤 대학생인데 다행히 민서한테 기증할 수 있다더라. 기꺼이 기증하겠다고도 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역시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됐거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행태는 괘씸했지만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한시름 났어. 이제 이식 준비 들어간대. 남편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주야,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와. 민서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여자가 나타났으니까 돌아오라고? 이제 검사 얘기도 없을 거고 준이 문제로 갈등할 일 없잖아. 하지만 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만약 공여자가 안 나타났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어떻게든 준이를 데려가려고 했을 거야. 호시탐탐 애를 노리고 민서를 위한 도구같이 이용하려고 했겠지.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고. 공여자가 나타나서 안 해도 되는 거지 어머니 마음이 바뀐 게 아니잖아. 그래도 결론은 민서가 살게 된 거고 준이도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 하지만 남편은 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단순히 검사받게 하기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도 민서가 살게 됐으니까 그건 너무 잘된 일이야. 근데 내가 나온 이유는 단순히 이식검사를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가 나한테 몰래 수면제까지 먹이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민서 죽으면 다 내 탓이라고, 죽어서도 원수라고까지 하셨어. 당신 말해봐.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한 적 있어? 난 그냥 고민했던 것뿐이야.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고민했던 시간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이야?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놓고 공여자가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난 그럴 수 없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어머니랑 아주버님을 다시 볼 자신 없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제발. 나 이혼할 거야.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이혼? 그래. 나 더 이상 그 집 사람들이랑 못 살겠어.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쩔쩔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아니, 감정적인 게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 본 거야. 이번뿐만이 아니라도 당신은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어. 아마 앞으로도 아니겠지. 당신 어머니, 형 항상 그쪽에 휘둘렸지. 은주야, 미안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국
이혼 소송에서 이겼어요. 시댁의 수면제 투약 시도와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죠. 그래서 준이의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됐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저지른 일이 동네에 소문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밥에 수면제 탄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마구 퍼져 시어머니는 한동안 집 밖을 잘 나서지도 못하고 대인 기피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더군요. 시조카 민서는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적도 없는데 남편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줄기차게 자기네 집 소식을 전해왔죠. 다른 소식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가 무사히 퇴원했다는 말은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편의 사촌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은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죠. 언니, 전 시어머니 얘기 못 들었죠? 큰오빠네 부부가 민서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민서가 건강을 회복했으니 공기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다면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장손을 위해서 언니랑 준이한테는 그런 짓까지 한 어른인데 막상 어렵게 살아난 장손이랑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데 정말 놀랄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아주버님 부부가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을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다음 캐나다로 가서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을 고스란히 처분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춰버린 거죠. 떠나기 전 큰아들이 남긴 말은 딱 문자 메시지 한 줄이 다였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희 오늘 출국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뒤늦게야 큰아들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걸 알고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망연자실했다고 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원래 시어머니의 재산은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건데 형이 부모의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사라진 거니까요. 거기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아주버님의 아이를 살리려고 저와 저희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혼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장남과 장손만 챙기던 시어머니도 형 말을 거역하지 못하다가 이혼까지 당한 남편도 아주버님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전 남편은 무너져버린 모양이었어요. 형의 말을 듣느라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었는데 믿었던 형에게 재산까지 빼앗기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군요. 매일 밤 술을 퍼마시고 취기가 가시기도 전에 출근해서 일은 안 하고 쓰러져 잠이나 자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했거든요. 안 그래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매일 지겹도록 전화해도 안 받으니 음성 메시지에 울먹이며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은주야, 제발 돌아와. 나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형 아들을 지켜주려고 마누라랑 애도 빼앗겼는데 고마워하긴커녕 형이 어떻게 나랑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 요즘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은주야. 엄마랑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어서 벌 받았나 봐. 그 일로 전 재산을 다 잃고 쪽방으로 밀려난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마저 폐인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며 가슴을 쳐야 했답니다. 그리고 회사까지 잘린 둘째 아들을 건사하기 위해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시면서 살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며칠 후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남루한 차림의 전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불과 2년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은주야, 제발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재호 좀 도와다오. 그 녀석이 아주 망가져버렸어. 매일 술만 먹고 일도 잘리고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매일 너랑 준이 이름만 부른다. 시어머니는 거의 바닥에 이마를 박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재호 좀 만나다오. 그래도 준이 아비 아니냐?
저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이는 예전에도 지금도 저랑 준이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싸우기 싫고 골치 아픈 게 싫어서 어머니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저랑 아이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저한테 그 집 식구들 기억은 전부 악몽이라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 찾아오지 마세요. 전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저는 이혼을 결정하던 그날처럼 절대 돌아보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그런 아이의 웃음을 보며 지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다행이야. 흔들림 없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그 뒤로 저와 아이는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의 검사조차 망설인 제가 너무 몰인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의 시간 덕분에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알게 됐으니까요. 만약 제가 쉽게 검사를 허락했다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그 가식적인 웃음과 친절에 속으며 살고 있을 게 뻔하잖아요. 그럼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